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오후 2시 10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오늘 오후 2시 10분에 있습니다. 한 4시경에 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4대의 카메라로 생중계가 됩니다. 인터넷과 TV로. 쟁점이 상당히 많죠. 오늘 첫 순서는요. 권영철 선임 기자와 함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관전 포인트는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오늘 와이뉴스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로 최순실 씨에게 속은 걸까? 이런 내용을 좀 다뤄보겠다고 하시네요.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심 선고 형량, 뭐 여러 예상들 나오던데 권영철 선임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어제 뭐 계속 취재해왔던 거긴 한데요. 많은 사람들,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25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 25년 전후. 최저 형량이 20년에서 예, 최대 예. 30년까지 나올 거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예상하는 근거는 뭘로 들던가요? 이미 뭐 최순실 씨는 검찰이 25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20년이 선고가 됐죠. 18개 혐의 중 16개가 유죄가 됐는데 예, 예. 이미 박 전 대통령도 15개 혐의가 유죄가 18개 중에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렇죠. 다른 재판에서. 예, 다른 재판들에서 이미 최순실 씨와 관련된 11개 혐의가 유죄가 됐고요. 예. 나머지 또 뭐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체부 공무원 강제 인사 조치 등 4개 혐의도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이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략 25년 전후로 이렇게 예상이 나오는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최순실 씨보다 당연히 무거운 거죠. 당연히 무거운데 예. 이제 이런 초기에 관여됐던 관계자들 뭐 이름은 금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예. 최악은 최순실 씨와 같은 20년이 선고되거나 그거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가 오히려 더 나쁠 거다. 그런 예측을 하는 법조인도 있어요. 최순실 씨보다 예. 더 낮을 것이다. 그냥 있습니다.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실제 이득을 최순실 씨가 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용을 당한 측면 그렇게 본다면, 그런 그렇게 것도 있기 때문에 본다면. 그렇게 보자면은 실질적인 대통령은 최순실이었다. 우리가 박관천 경정의 그 보고에서 나온 박하정 기자는 그랬죠. 권력서열 대통령 1위는 진짜 대통령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였다. 그 얘기가 이제 현실로 드러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최악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검찰이 지금 결심 공판에서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거죠. 그렇습니다. 5가지 이유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첫 번째가 그 김현정 앵커가 얘기했던 헌법 가치 훼손입니다. 예, 예. 검찰이 논고를 통해서 피고인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사유화함으로써 사유화했다.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예, 예.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린 게 제일 큰 죄죠, 사실은. 그렇죠. 두 번째는 정경유착입니다. 예. 박 피고인이 국민이 아니라 재벌과 유착했다는 것. 검찰이 논고문에서 국내 최고 정치 권력자인 피고인이 매년 안가라는 밀실에서 은밀하게 최고 경제 권력자들을 1대1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자신과 최순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예. 기업에 도움을 준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모습. 피고인 스스로 윈윈하는 자리였다 이런 표현도 했다는 게 아마 논고문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걸 국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익을 위한 거였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형적인 과거로부터의 정경유착, 그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세 번째 이유는요? 민간기업의 사유화입니다. 민간기업. 피고인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자신과 최순실이 운영할 재단 설립 자금으로 774억 원을 출연하게 하고 예. 뭐 최순실이 지명한 업체들의 일감과 후원금을 몰아주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이게 이제 국정농단의 시작이었잖아요. 예, 예. 이 점을 분명히 한 거고요. 네 번째는 문화예술계의 양극화입니다. 이게 문화융성을 3대 국정기조 중에 하나로 천명을 하고서도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블랙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로 편을 갈라서 예. 양극화를 심화시켰죠. 예,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책임한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의 자세. 초기에 재임 중에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에 대한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정농단 태블릿 PC가 나오면서 국정농단 촛불 집회 시작이 된 건 2016년이지만 2014년 대정부 질문이었나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민석 의원이 네. 처음으로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올립니다.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누군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딸 승마협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이때 한번 등장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나옵니다. 이래저래 조금씩 나왔는데 맞죠? 그러니까 실제 어제 이제 당시에 핵심 관계자들 다시 리뷰를 해봤거든요. 예, 예. 그 얘기를 합니다. 다들.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던 사람은 문고리 3인방이 유일했다. 예, 예. 그나마 눈치를 채고 있었던 사람 정도가 예.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 아니었겠냐. 정말 보안이 잘 유지됐고 삼성은 정말 핵심을 짚은 거죠. 나머지는 다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왔다는 거. 관리가 잘 됐는데 예, 예. 결국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는 점. 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병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박 전 대통령이 바로 경질했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런 얘기도 우리가 계속 많이 했어요. 네, 국정농단 때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는요, 여러분, 안민석 의원 연결을 합니다. 예, 안민석 의원의 소회도 좀 들어보고요. 또 한 분은 태블릿 PC가 있었던 그 사무실에 열쇠를 열어준 사람 있죠. 건물 관리인. 예, 노광일 씨라는 분인데 기자에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최순실 씨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에요. 문을 따주지 않았으면 이 태블릿 PC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따줬습니다. 이분이요. 굉장히 의식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죠? 네, 제가 네. 어제 이제 사전 녹음을 했습니다. 예, 사전 녹음을 했는데 이분의 이야기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는 이게 처음입니다. 예. 예. 이분의 이야기 잠시 후 2부에서 들어보시기로 하고요. 예, 저희 무책임한 태도 중에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게 박 전 대통령이 사실은 담화를 통해서 검찰 조사, 특검 조사 충실히 받겠다고 했잖아요. 예, 예. 안 받았죠. 특검 조사 일체 안 받았죠. 검찰 조사도 미루다가 겨우 받았는데 다 부인으로 일관하고 최순실과 측근들에게 떠넘겼죠. 예. 그리고 지금은 재판 출석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헌법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이 태도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5가지 이유. 예. 1심 선고의 관전 포인트로 들어가죠. 관전 포인트 뭘 봐야 됩니까? 죄질로 보자면은 뇌물수수가 될 것이고요. 정치적으로 보자면은 헌법 가치 훼손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로 최순실에게 쏘갔거나 이용당했을까 하는 이 대목을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처럼 정말로 최순실에게 속은 거냐,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이용당한 거냐, 이 부분. 일단 이 사건이 흐름이 가장 바뀌게 된 결정적 계기는 예. 박 전 대통령이 1차 담화에서 최순실의 존재를 시인하면서부터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그 대목 한번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생생하게 일부 기억나실 연설 거예요. 예, 이 담화 이후에 그동안 미적거리고 눈치만 보던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바로 결정적인 증거들을 압수하기 시작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예. 최순실 씨의 이권 개입도 시인했어요. 그렇죠. 또 2차 담화에서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췄던 게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 잠시 들어보시죠. 예.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요 담화 다음 날이 2차 촛불 집회인데 이때가 이제 광화문에 20만 명 이상 인파가 몰리면서 촛불 시민혁명이 사실 본격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2차 촛불 집회가 예. 어떤 뭐랄까요? 분수령이 됐죠, 사실은. 북이 확산되는. 그런데 이제 3차 담화에서는 하야하겠다면서 여야가 일정을 잡아달라고 하고 고개를 숙였는데 예.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뒤에는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꿨죠? 책임을 최순실 씨에게 떠넘기기 시작한 겁니다. 예. 2017년 1월 25일 인터넷 매체인 정규제 TV와 인터뷰에서 자신은 몰랐다면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죠. 정규제 TV. 네. 몰랐던 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뭐 어떤 사익을 어떻게 뭐 예, 취했고 예, 예. 이거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딱 잡아떼고 그거 있는 내가 거죠. 몰랐다는 예.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나는 것은 최순실과 박근혜는 공동 정범이다라는 거죠. 최순실에게 속았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죠? 최순실에게 쏘갔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부터입니다. 구속 박 전 직후. 대통령이 이제 구속되고 첫 조사를 받았는데 예, 그때 이제 종편 TV MBN에서 이런 보도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이용당했다, 쏘갔다며 억울하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이런 보도를 했고요. 예. 그리고 2018년 1월 25일 중앙일보에 유영아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대리 인터뷰라고 합니다. 이때도 최순실에게 쏘갔다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유 변호사는 최순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몇 번이나 내가 속은 것 같다. 내가 참 많은 걸 몰랐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 대통령 앞에서 다 속옷했고 심부름도 잘했기 때문에 자기 앞에서 하는 행동과 밖에서 하는 게 완전히 달랐다는 걸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 재판부는 속은 거 아니다. 예. 이건 공모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최순실 씨 재판부와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똑같죠. 맞습니다. 최순실 씨 1심 재판에서 18개나 되는 최순실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을 하면서 특히 미러 K 재단 설립을 해서 기업들로 돈을 받는 과정. 예. 이때도 이제 명백히 공모했다는 부분을 나눕니다. 속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한 거 아니다. 재판부는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게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일반인에게 나누어 준 박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최 씨에게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봤죠. 세월호 7시간 그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봤죠. 예. 최순실 씨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침실에서 계속 있었잖아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들이 드러난 게, 그러니까 2시 15분에 최순실이 회의하러 등장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 단 2통의 전화가 닿였다는 것이 어떻게 일반 국민만큼도 판단하지 못했을까? 믿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죽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 최순실 씨가 나타나지 않더라면 어떻게 됐겠느냐. 어떻게 중대본도 안 갔을 거 아니냐. 그때 한 청취자가 문자 주셨잖아요. 그러면 2시 15분 최순실 올 때까지 머리라도 하고 있지. 그렇죠. 그럼 머리 시간이라도 줄이지 않았겠느냐. 중대본 가기 전에. 기막힌 일들이죠. 그 재판부가 이제 그 미르와 K 스포츠 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인정을 합니다. 이게 대통령과 경제수석의 요구가 분명한 설립의 동기다라고 명백히 하고요. 그래요. 네네. 예. 그 이재용 예. 삼성전자 부회장 네. 이 재판 항소심 재판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1심에 비해서 이제 1심에서는 유죄 5년을 선고하고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풀어줬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그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동 정범이라는 걸 명백히 그 밝히고 재판을 있습니다. 봐도 예, 그래서 두 사람이 공모해서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것. 예. 이걸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에게 쏘갔다는 박 전 대통령 청 주장은 책임을 벗어나려는 의도이지 실제로 쏘은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줬다는 뇌물 액수는 사실은 많이 줄었잖아요. 1심에 비해서. 36억을 확 줄였죠. 줄었지만 그래도 최순실 박근혜 공동 정범이라는 사실은 항소심 재판의 변한 게 핵심은 그 1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줬다고 봤고 예. 항소심은 강요해서 줬다라고 바꾼 거죠. 그게 핵심이긴 하지만은 예. 어쨌건 박근혜 최순실이 공동 정범이다. 쏘고 온 게 아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최순실에게 이용당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데 실제 지지자들이 있죠. 검찰의 수사 결과나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은 예. 공동 정범이다.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고 예. 권한을 이용했고 예. 헌법적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그걸 최순실이 이용했지만은 박 전 대통령이 나서지 않았으면 안 될 일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점을 분명하게 지경한 겁니다. 청취자 강선엽님 아직도 무죄라고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마치 일제 강점기의 독립투사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이분은 드셨대요.
서효수님, 최순실 씨보다 형이 적으면 안 됩니다.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이 누군데요? 0997님, 최순실 씨보다 10년은 형량이 맞아야 적당하다고 봅니다. 국민과 많아요. 나라에 고통을 준 죄, 무능력한 죄. 이분은 무능력도 죄라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가 가장 큰 거죠. 김현숙님, 국정 운영을 마치 동네 부녀회 운영하듯 한 것 같다. 근데 동네 부녀 회장들이 이 말씀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이 부녀 회장님들은 이렇게 안 하셨을 것 동네 같은데. 분야에 물난리가 났으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권영철 선임 기자가 오늘 짚어준 재판의 관전 포인트 고생하셨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오후 2시 10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오늘 오후 2시 10분에 있습니다. 한 4시경에 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4대의 카메라로 생중계가 됩니다. 인터넷과 TV로. 쟁점이 상당히 많죠. 오늘 첫 순서는요. 권영철 선임 기자와 함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관전 포인트는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오늘 와이뉴스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로 최순실 씨에게 속은 걸까? 이런 내용을 좀 다뤄보겠다고 하시네요.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심 선고 형량 뭐 여러 예상들 나오던데 권영철 선임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어제 뭐 계속 취재해왔던 거긴 한데요. 많은 사람들,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25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 25년 전후. 최저 형량이 2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나올 거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예상하는 근거는 뭘로 들던가요? 이미 뭐 최순실 씨는 검찰이 25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20년이 선고가 됐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검찰이 지금 결심 공판에서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거죠? 그렇습니다. 5가지 이유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첫 번째가 그 김현정 앵커가 얘기했던 헌법 가치 훼손입니다. 예. 검찰이 논고를 통해서 피고인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사유화함으로써 사유화했다.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예.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린 게 제일 큰 죄죠, 사실은. 그렇죠. 두 번째는 정경유착입니다. 예. 박 피고인이 국민이 아니라 재벌과 유착했다는 것. 검찰이 논고문에서 국내 최고 정치 권력자인 피고인이 매년 안가라는 밀실에서 은밀하게 최고 경제 권력자들을 1대1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자신과 최순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업에 도움을 준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모습. 피고인 스스로 윈윈하는 자리였다 이런 표현도 했다는 게 아마 논고문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걸 국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익을 위한 거였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형적인 과거로부터의 정경유착 그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세 번째 이유는요. 민간기업의 사유화입니다. 민간기업. 피고인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자신과 최순실이 운영할 재단 설립 자금으로 774 우병우 안종범 아니었겠냐. 정말 보안이 잘 유지됐고 삼성은 정말 핵심을 짚은 거죠. 나머지는 다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왔다는 거. 관리가 잘 됐는데 결국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는 점. 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병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박 전 대통령이 바로 경질했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런 얘기도 우리가 계속 많이 했어요. 네, 국정농단 때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는요, 여러분 안민석 의원 연결을 합니다. 예, 안민석 의원의 소회도 좀 들어보고요. 또 한 분은 태블릿 PC가 있었던 그 사무실에 열쇠를 열어준 사람 있죠. 건물 관리인. 예, 노광일 씨라는 분인데 기자에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최순실 씨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에요. 문을 따주지 않았으면 이 태블릿 PC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따줬습니다. 이분이요. 굉장히 의식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죠? 제가 네. 어제 사전 녹음을 했습니다. 예, 사전 녹음을 했는데 이분의 이야기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는 이게 처음입니다. 예. 예. 이분의 이야기 잠시 후 2부에서 들어보시기로 하고요. 예, 저희 무책임한 태도 중에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게 박 전 대통령이 사실은 담화를 통해서 검찰 조사, 특검 조사 충실히 받겠다고 했잖아요. 예, 예. 안 받았죠. 특검 조사 일체 안 받았죠. 검찰 조사도 미루다가 겨우 받았는데 다 부인으로 일관하고 최순실과 측근들에게 떠넘겼죠. 예. 그리고 지금은 재판 출석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8개 혐의 중 16개가 유죄가 됐는데 예. 이미 박 전 대통령도 15개 혐의가 유죄가 18개 중에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렇죠. 다른 재판에서. 예, 다른 재판들에서 이미 최순실 씨와 관련된 11개 혐의가 유죄가 됐고요. 예. 나머지 또 뭐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체부 공무원 강제 인사 조치 등 4개 혐의도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이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략 25년 전후로 이렇게 예상이 나오는 예,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최순실 씨보다 당연히 무거운 거죠. 당연히 무거운데 예. 이제 이런 초기에 관여됐던 관계자들 뭐 이름은 금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최악은 최순실 씨와 같은 20년이 선고되거나 그거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가 오히려 더 나쁠 거다. 이런 그런 예측을 하는 법조인도 있어요. 최순실 씨보다 예. 더 낮을 것이다. 그냥 있습니다.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실제 이득을 최순실 씨가 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용을 당한 측면 그렇게 본다면? 그런 그렇게 것도 있기 때문에 본다면? 그렇게 보자면은 실질적인 대통령은 최순실이었다. 우리가 박관천 경정의 그 보고에 있어서 나온 박하정 기자 그랬죠. 권력서열 대통령 1위는 진짜 대통령.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였다. 그 얘기가 이제 현실로 드러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최악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4억 원을 출연하게 하고 예. 뭐 최순실이 지명한 업체들의 일감과 후원금을 몰아주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이게 이제 국정농단의 시작이었잖아요. 예. 이 점을 분명히 한 거고요. 네 번째는 문화예술계의 양극화입니다. 이게 문화융성을 3대 국정기조 중에 하나로 천명을 하고서도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로 편을 갈라서 예. 양극화를 심화시켰죠. 예. 그리고 5번째는 무책임한 전직 대통령의 자세. 초기에 재임 중에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에 대한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정농단 태블릿 PC가 나오면서 국정농단 촛불 집회 시작이 된 건 2016년이지만 2014년 대정부 질문이었나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민석 의원이 네. 처음으로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올립니다.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누군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딸 승마협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이때 한번 등장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나옵니다. 이래저래 조금씩 나왔는데 맞죠? 그러니까 실제 어제 이제 당시에 핵심 관계자들 다시 리뷰를 해봤거든요. 예. 그 얘기를 합니다. 다들.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던 사람은 문고리 3인방이 유일했다. 예. 그나마 눈치를 채고 있었던 사람 정도가 예. 김기춘